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4차 유행 초기 단계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4차 유행은 3차 때보다 정체 기간이 3배 이상 길고 환자도 4배 이상 나와 더 큰 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3주 더 연장됩니다. 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상황에 따라 밤 10시에서 9시로 제한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개발에 나선 지 20년 만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초음속 전투기 생산에 성공한 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8번째입니다. 유럽연합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에 공동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회원국마다 다른 접종 방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혈전 부작용으로 접종이 일시 중단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를 일요일 결정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암호 보안 기술도 덩달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암호는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잠시 뒤 궁금한 S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4차 유행 초기 단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이번 유행은 지난 3차 때보다 정체 기간이 3배 이상 길고 환자도 4배 이상 나와 더 큰 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대본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3차 유행은 정체 기간이 22일이었으나 4차 유행은 정체기가 10주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규 환자가 지난 10주 동안 3,400명대에 머물다 지난주부터 500명대로 증가하고 이번 주에 더 증가하며 4차 유행에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최근의 감염 양상은 소규모 유행이 가장 많고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이 서서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거리두기 단계 상향보다는 외출이나 모임 자제를 유도하는 방역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를 확대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3주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명령에 반해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감염이 확인되면 벌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전북 지역은 지난 6일부터 이런 행정명령이 시행 중입니다. 오는 12일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 일반 관리 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 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와 별개로 이달 5일부터는 기본 방역 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 무도장,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번 대책은 앞선 조치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른바 핀셋 방역으로 실제 방역 효과는 더 높여서 코로나 확산세를 잡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 보시죠.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71명, 전날보다 30명 가까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600명대 후반입니다. 이렇다 보니 거리두기 조정의 핵심 지표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환자가 559명에 달합니다. 2.5단계의 상한선인 500명을 훌쩍 넘은 겁니다. 여기에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신규 확진자의 비율까지 높습니다. 지난 8일 0시 기준 최근 2주 동안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은 25.8%인데요. 이 기간 동안 파악된 환자 4명 가운데 1명이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주요 방역 지표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서민 경제 피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은 다음 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단란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이 대상입니다. 이른바 핀셋 방역인데 지자체 판단에 따라 밤 10시 영업 제한으로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확산세가 거세지면 2단계 지역의 영업 제한 시간도 앞당겨집니다.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이 문을 열 수 있는 시간도 밤 10시에서 다시 밤 9시까지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업종과 업태별로 세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취임 후에 처음 소집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1년 이상 생계 절벽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인 틀어막기식의 거리두기 방침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또 그간 서울시는 정부가 정한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순응하기만 했다며 민생 현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신속한 검사를 가능하게 할 일회용 코로나 진단키트 도입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사 채용 방식과 처우 전면 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학원 2곳과 학교 15곳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해 학교에서 방역수칙 지도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학교 2곳의 CCTV 화면에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 등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몰려다니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A학교의 경우 사물함 손잡이와 커튼 등 환경검체 15곳 가운데 9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따라서 장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고 학생들이 가벼운 증상을 그대로 넘긴 것으로 보여 학교에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던 미국이 최근 들어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변이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미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지금이 확진자 급증 직전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승리 선언을 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예상보다 빨리 코로나19 백신 1억 회 접종을 완료하고 확진자가 급감하자 미국 사회는 곳곳에서 봉쇄를 풀었습니다. Several of the states are pulling back on mask mandates. They're pulling back on restrictions on capacity for restaurants and bars. It is premature to declare a victory. 하지만 최근 들어 바이러스 변이가 퍼지며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발 변이가 늘면서 증가 추세가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Data suggests this is all happening as we are seeing increasing prevalence of SARS-CoV-2 variants, with 52 jurisdictions now reporting cases of variants of concern. 보육시설과 학교 스포츠 행사 등이 확산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청소년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68건의 신규 감염이 파악됐고 플로리다주에서는 고등학교 레슬링 경기에서 38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It's inching up from 30,000 to 40,000 to 60,000 a day. If it really takes a turn and starts surging up, that's what we would consider. We're really on the brink of a surge. 미국 보건당국은 학교 스포츠 행사 등의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보건부 장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사용에 대한 공동 지침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나라별로 다른 방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발생 사이에 매우 드물지만 관련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직후
EU 회원국 보건장관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졌지만 공동 지침이나 입장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추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과 관련해 서로 다른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60세 이상과 우선 접종 대상만 맞도록 했습니다. 1회차로 이 백신을 접종한 60세 미만은 2회차에는 다른 백신을 맞도록 권고했습니다. 스페인은 앞으로 60세에서 65세에게만 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벨기에는 한시적으로 56세 이상만 접종하도록 했고 핀란드는 65세 이상에게만 접종합니다.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약품청의 평가와 무관하게 해당 백신 공급은 순조로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The contract with AstraZeneca is ongoing. We expect from the company, of course, as we have already stressed on several occasions, the delivery of a sufficient number of doses within the necessary deadlines. 유럽의약품청은 권고를 토대로 회원국들이 각국 상황에 맞게 백신 접종 계획을 설계하고 이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 가운데 일부 연령층에 대해서 2차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고등보건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55세 미만에게 2차 접종 때는 mRNA 방식의 백신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mRNA 방식의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두 종류입니다. 다만 프랑스 고등보건청 대변인은 교차 접종 권고 여부에 대해서 공식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현지 시간 8일 100개국 이상의 백신 3,800만 회분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4일 가나를 시작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한 지 6주 만의 성과입니다. 코백스는 최근 공급 전망에 따르면 올해 최소 20억 회분의 백신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속할 것이고 백신 제조사와의 새로운 계약을 적절한 때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전달받은 국가 가운데 61개국은 선진국이 공유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 대상 국가였습니다. 코백스는 3, 4월 공급 능력 감소에도 올해 상반기 각국에 요청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이 현 상황을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로 진단하고 1, 2주 내로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는 격상하지 않고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말씀대로 방역 당국도 이미 4차 유행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방역 당국은 1, 2주 내 확진자 수가 2배씩 급증하는 이 더블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의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방역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그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였거든요. 그 얘기는 현 단계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거를 멈추게 하려면 또는 완화를 하게 하려면 그거에 맞는 방역 조치가 필요한데 네. 과거의 방역 조치를 그대로 연장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보였던 이런 가파른 확진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얘기하는 것처럼 1, 2주 내에 분명히 더블링이 발생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상황은 심각하고 이미 방역 지표도 악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격상에는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일단 현행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역 당국에서도 1, 2주 내에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현재의 위험성을
상황을 어떤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데 3주 더 연장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핀셋 방역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명확한 어떤 핀셋 방역 대책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좀 방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부적절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적어도 전국적으로 한 단계씩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일단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적절한 방역 대책의 시점을 놓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을 할 거고 과거 3차 유행 때처럼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경제적인 어떤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3차 유행 때 최대 확진자 수가 한 1,200명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네. 지금 4차 유행은 그보다 더 넘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1,500명까지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 이상 2,000명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로 2.5단계도 부족하고 3단계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큰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3주 연장 조치는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그 거리두기를 더 강화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확산 원인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춥고 건조한 날씨에 바이러스가 더 잘 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나왔던 지난 3차 유행도 늦가을에서 겨울철에 가장 많이 퍼졌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날씨도 따뜻하고 습도도 점차 올라가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게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부분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차 유행도 실제로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거에 맞게 방역 수칙을 완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굉장히 긴 장기간 유행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수백 명대의 확진자에 익숙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지금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단계면 사람들을 만나도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많고 실제로 주변을 보다 보면 굉장히 사람들의 활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러한 부분이 야외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고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모이게 되면서 실제로 지금의 확산세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 이 부분도 실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확산세의 원인을 방역당국에서 명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맞춰서 그 적절한 방역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접종이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주말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냈는데요. 일단은 접종 재개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안전성 문제 괜찮을까요? 일단 안전성 문제 뭐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시 접종을 재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사망하는 그 위험성보다 백신 접종의 어떤 부작용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어쨌든 이익 부분에서 백신 접종을 맞는 게 잠재적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접종을 재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인 경우에는 맞습니다. 근데 그 6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는 실제로 감염돼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과연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잠재적인 우위에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물론 비율적인 측면에서 100만 명당 한 5명에서 10명 사이로 지금 유럽에서는 혈전증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물론 낮은 비율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실제로 그 혈전증이 발생해서 경우에 따라서 사망까지 이르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지켜봐야겠고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접종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방역 당국은 1차 접종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2차 접종 때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히는 교차 접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논란의 원인인 그 혈전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교차 접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2차 백신의 대상 백신이 없기 때문에 네. 화이자나 말씀하신 모더나 백신을 접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모더나 백신이 아직 도입이 안 됐고요. 화이자 백신도 그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예. 이 물량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임상에,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할 때는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교차 백신 접종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차 접종을 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건 단순하게 실제로 어떤 의료 시스템에 적용을 할 때는 기대만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현재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규칙은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부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효능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접종을 해봐야 되고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안전성 문제도 추후에 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임상시험 없이 적용을 하는 부분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 명확한 임상 데이터가 좀 마련돼야겠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혈전증은 어느 정도로 좀 치명적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즉각 치료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 치료,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을 해서 항응고제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예후가 좋은 걸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망하는 사례들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만 하더라도 지금 31명 정도에서 혈전증이 발생을 하고 그중에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 30% 정도 되는데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조기에 발견을 못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뇌정맥동 혈전증이라고 해서 이게 뇌에 있는 피 흐름이 심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뇌에 피가 과다하게 몰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신경학적인 어떤 후유증도 동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어쨌든 예후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발견해서 조치하면 혈전은 예후가 좋은 편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또 그리고 백신 접종의 차질까지 빚어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얼른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독자 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 1호기 출고식이 열렸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생산공장에서 보라매로 명명된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고식에는 정부와 국회, 군 주요 인사와 기업인, 주한 외교사절단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와 공동 개발하는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시제기로 개발된 것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발 목표를 제시한 이후 20년 만입니다. 정부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난 2016년 8조 6천억여 원을 들여 체계 개발을 시작했고 KF-21 보라매는 내년부터 시험 비행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5세대급 전투기로 개발된 KF-21 보라매는 앞으로 공군의 노후환 전투기인 F4, F5 등을 대체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120여 대가 2032년까지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부품 A사의 레이더를 비롯해서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
총 26만여 개의 전투기 부품 중 65%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KF-21 보라매의 시험 평가 등을 거쳐 전투기 개발을 완료할 경우 세계에서 13번째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첫 출고로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됐다며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국산 전투기 KF-21의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에서 8번째로 자국의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가진 나라로서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KF-21 전투기가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와 7.7톤의 무장 탑재력을 갖췄다고 소개하며 본격 양산 시 10만 개의 일자리와 5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투기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정부와 출고식에 직접 참석한 대표단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이 양산 체제를 갖춰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8번째 쾌거입니다.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정부는 2030년대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 항공산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반도체 부족으로 인기 SUV 모델을 생산하는 미국 내 공장 3곳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줄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칩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 GM이 캔자스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공장의 생산 중단 조치를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문을 닫은 두 공장은 10일 생산을 재개할 방침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까지 반도체 우선 공급으로 생산을 계속해왔던 테네시와 미시간주의 3개 공장도 더 이상 공급이 어려워 결국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장에선 쉐보레의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차, 즉 SUV와 캐딜락 등 인기 모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GM은 그러나 반도체 부족으로 2주 동안 가동을 중단한 미주리주 공장은 오는 12일 조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가 확보되는 대로 인기 모델 위주로 생산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should have more details on, hopefully by tomorrow, for all of you to help discuss, get some private sector input on how to address this issue. So this is something that there is a great deal of focus on at the highest level across government. 사키 대변인은 또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의 하나로 오는 12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다만 이번 회의에서 즉시 결과나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제너럴 모터스, 글로벌 파운드리 등 반도체, 자동차, 기술기업 등이 다수 초청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날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업체가 국내 제조시설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반도체협회 회장단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밝혔습니다.
해당단은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늘리고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 금지 명령을 거부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11일을 앞두고 세 번째 요청입니다. 캠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으면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있는 SK이노베이션의 26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설비 전망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최소 2,600명의 일자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ITC 판결 거부권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 ITC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SK 측에 10년간 배터리 일체의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 보관 컨테이너 중 약 4,000개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등 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건물 잔해와 방호복 등 각종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을 보관해둔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을 폭발 사고 이후 1년간 기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용물을 기록하기 시작한 뒤에도 지난 2017년 11월까지는 용기 속 내용물에 대해 제대로 조회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쿄신문은 6년 넘게 이어진 부실한 관리로 전체 컨테이너 8만 5천 개 가운데 약 4천 개의 내용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컨테이너에는 보관 장소 등을 미뤄볼 때 불에 타지 않는 건물 잔해나 방사선량이 높아 소각할 수 없었던 가연성 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우선 올해 봄꽃이 피기를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 이 예년보다 꽃이 너무 빨리 폈다가 또 너무 빨리 지는 바람에 많이들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네. 순식간에 피고 져버린 것 같은데 네. 특히 주말에 비 오고 나니까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빨리 피고 빨리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볼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실제로 올해 서울 벚꽃이 이 관측 이후 99년 만에 가장 일찍 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평년보다 무려 17일이나 앞당겨서 핀 겁니다. 이렇게 꽃이 빨리 핀 이유는 올해 유난히 평균 기온이 높고 일조 시간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 벚꽃과 같이 봄에 피는 꽃은 보통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핍니다. 예. 그러니까 일조 시간이 많아지면 꽃이 이미 충분한 양의 빛을 받았다 이렇게 여겨서 일찍 피게 되는 거죠. 네. 또 올 봄은 유난히 따뜻했잖아요. 그렇죠. 지난 3월에 전국 평균 기온이 8.9도로 평년보다 3도나 높아서 관측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원인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올해 봄꽃이 유난히 빨리 피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너무 일찍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가 아직 날이 풀리기도 전에 알을 낳아버린다거나 또 이 벌이 꽃가루를 옮겨야 할 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때 옮기지 못하는 등 이 생태계에는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이게 그냥 꽃이 일찍 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군요.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휴대폰 업계에서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LG전자는 지난 1995년 첫 휴대전화 출시를 시작으로 26년 만에 이 모바일 사업을 완전히 접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휴대전화 시장의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서 이 사업이 지속적인 부진에 빠진 게 주요한 원인이 됐고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 LG전자는 모바일 사업을 철수를 하고 사업 구조를 개선을 해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뭐 사업은 중단하지만 LG전자는 기존에 약속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5월 말까지는 계속 휴대전화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모바일 사업을 종료한 뒤에도 고객들을 위해서 사후 서비스는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요. 우선은 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는 최대 3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이 보급형 모델은 2년, 또 이 프리미엄 모델은 3년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나왔던 이 벨벳 모델이나 윙 모델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휴대전화 AS는 최종 제조일을 확인하시면 그 제조일로부터 4년 동안 가능하고요. 전국 120여 개 서비스 센터를 기존처럼 뭐 변함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LG 휴대전화 쓰시는 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참 익숙한 기업이고 또 제품이었는데 아쉽습니다. 다음 3위로 관심을 모은 소식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열이 나는 증상에 대해서 타이레놀을 복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했었죠. 이 때문에 일부 약국에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타이레놀이라는 게 특정 상표라는 건데 한국 얀센이 판매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 이름입니다. 이미 이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는 타이레놀 외에도 뭐 국내 제품까지 수십 개에 달하지만 방역 당국이 이렇게 타이레놀을 꼭 집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소비자들이 이 약만 찾게 된 거죠. 대한약사회에서도 약 이름이 아니라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을 알려줬어야 된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는데요. 방역 당국도 뭐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널리 알려진 제품을 언급했을 뿐이다 이렇게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뭐 하지만 이미 타이레놀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언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더 신뢰를 하게 됐는데 같은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면 일단은 효과가 같다고 하니까 약국을 찾으시는 분들은 우선 약사와 상담을 하신 후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레놀이라는 제품명보다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 미국에서는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팀 스포츠를 꼽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세는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13살에서 18살 사이 학생 같은 경우는 최근 3주 동안 확진자가 아주 크게 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체 인구의 감염 비율과 비교할 때는 비교적 낮은 수치이기도 하고요. 또 이 학교 내에서 전파되는 비율은 한 뭐 0.3% 정도로 비교적 적은 편인데요. 또 혹시 학교를 닫아야 하는 건 아닌가 교육 당국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에서 나온 이 주장은 학교에서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나는 건 그 교실 수업이 아니라 이 팀 운동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현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이게 되는 것은 사실은 뭐 교실보다는 팀으로 운동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많이 하게 되면서 뭐 운동을 한다거나 방과 후 활동을 하게 되는 등 이런 바이러스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학생 감염이 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등교 수업이 불발되는 학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런 점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학교 방역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1위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을 하면서 뭐 하루 700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었죠. 정부가 일단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조치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 방역 관리를 강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길어지면서 이 국민들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이제는 좀 경각심이 많이 느슨해졌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지금보다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73.2%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죠. 또 이 권역별로 보면은 이 강원이 100% 찬성으로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또 이 광주와 전라, 또 인천과 경기, 서울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이 찬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 일상생활에 더 제약이 많아지면서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실제로 이렇게 단계 강화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걸 보면 그만큼 이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그런 뜻일 텐데 네. 뭐 현 단계가 유지되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산세를 한 번에 잡아서 경제적 타격도 최소화하자는데 국민의 의견이 모인 것 같네요. 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도로 상태에 따라 모양을 바꿔 주행할 수 있는 신개념 바퀴를 개발했습니다. 서울대 조규진 교수 연구팀은 종이접기 원리를 이용해 도로 상태에 따라 바퀴 지름과 폭을 바꾸는 가변형 바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개발된 바퀴는 비포장 도로에서는 폭을 줄이고 지름을 최대 800mm까지 늘려 안정적이고 빠른 주행을 돕습니다. 연구팀은 가변형 바퀴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다양한 이동 수단에 신개념 바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대장균을 이용해 식용으로 사용되는 붉은 색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로 발굴한 특정 효소를 대장균에 투입한 뒤 포도당을 대장균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결과 붉은 색소 카르민산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르민산은 색조 화장품은 물론 사탕 등 식품에도 사용되지만 연지벌레를 사용해 만들어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붉은 색소의 알레르기 유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년 내 대량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홀로그램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와 화학공학과 연구팀은 외부 유해가스에 즉각 반응해 홀로그램 형태로 시각 알림을 줄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빛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 미량의 가스에도 반응하는 홀로그램을 구현하고 단순한 프린팅 공법으로 이를 유연하게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출된 가스의 종류와 농도까지도 알려주는 고성능 센서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분야로 꼽히는 뇌 연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특별위원회를 열고 뇌 연구개발 투자 전략과 생명 연구자원 관리 방안을 담은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에는 뇌 기능과 의학 등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핵심 투자 강화 방안과 도전적 연구 프로그램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생명 연구자원 관리를 위해 바이오 데이터를 통합 수집하는 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데이터 등록과 관리 표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군사 분야에서 발전한 암호 기술은 정보 사회의 보안을 담당하며 일상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나날이 발전한 암호 기술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이 메시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메시지가 어떤 뜻인지 맞춰보시길 바랄게요. 어때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고요? 그럼 제가 준비한 원통에다가 이 메시지를 돌돌 돌려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제 아시겠죠? 이 방법은 현재까지 기록된 역사 속에 최초로 등장한 스키테일 암호입니다. 기원전 500년경 스파르타에서는 전쟁 중 왕의 명령을 전할 때 이 스키테일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전쟁에 나가는 장군과 왕은 굵기가 같은 원통형 막대기를 나누어 갖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 리본을 원통에 둘둘 말아 그 위에 메시지를 적는데요. 종이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아무런 뜻이 없지만 같은 지름의 원통을 가졌다면
무슨 뜻인지 해독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암호문을 해독하려면 알파벳을 3칸씩 밀어야 합니다. A는 D로, B는 E로, C는 F로 바꿀 수 있는데요. 해석하면 Never trust Brutus입니다. 브루투스를 믿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암호는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즐겨 사용한 치환 암호입니다. 카이사르는 친척으로부터 자신의 암살 계획이 담긴 암호 편지를 받는데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예정된 원로원 회의에 참석했다가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의 칼에 찔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 해리포터에도 암호가 등장합니다. 톰 마볼로 리들이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름의 알파벳을 재배열해 I am Lord Voldemort, 나는 볼드모트다 라고 바꾸는데요. 이러한 암호 방식을 애너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단어나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순서를 바꿔 다른 단어나 문장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언어에 대한 남다른 감각과 지식, 그리고 뛰어난 두뇌가 뒷받침되어야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상류층이나 지식층의 유의나 그들만의 암호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애너그램을 풀어냄으로써 스스로 언어와 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우수한 두뇌를 가졌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전자기기의 발달과 제1차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 암호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대전에서 영국은 암호 전담반을 설치하고 독일의 무선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들이 해독한 암호문 가운데는 독일 외무장관 짐머만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인 에카트르에게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멕시코가 미국을 맡아주면 독일은 멕시코가 텍사스와 뉴멕시코 등을 회복하는 걸 돕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암호 전문은 영국에 의해 해독돼 미국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미국의 참전으로 이어지면서 독일은 전쟁에서 크게 불리해지죠. 2차 대전 승리의 배경에는 영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도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악마의 기계라고 불리던 암호 통신 기기인 에니그마로 연합군을 괴롭혔는데요. 이 에니그마는 1918년 독일의 엔지니어 세르비우스가 만든 장치로 회전판을 사용해 무작위성을 구현한 암호화 기계였습니다. 문자키를 누르면 나란히 놓인 3개의 회전판이 회전하면서 복잡한 형태로 종이에 구멍이 뚫리고 그 모양을 읽어서 암호를 해독합니다.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튜링이 만든 것이 바로 최초의 컴퓨터 콜로서스입니다. 1943년 제작된 콜로서스는 간단한 산술 연산을 할 수 있는 기계로 1초에 5,000자의 암호문을 종이 테이프에 입력해 에니그마의 암호와 일치할 때까지 비교했습니다. 튜링은 콜로서스를 통해 독일의 암호문을 완전히 해독할 수 있었죠. 컴퓨터가 등장하고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암호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음악 파일에 메시지를 넣어 보내는 스테가노그래피는 주로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쓰이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1년 9.11 테러가 있습니다. 당시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모나리자 그림 속에 비행기 도면을 숨겨서 전송했는데요. 구현이 쉽고 보안 프로그램이 탐지하기 어렵다는 장점을 이용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즘 가장 다시 핫해진 암호는 바로 암호화폐죠. 지난 2018년 초까지 반짝 유행했던 암호화폐 채굴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채굴 작업은 일종의 암호 해독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먼저 풀어 제출하는 집단이나 혹은 개인이 그만큼 새로운 비트코인을 받게 됩니다. 이 작업이 마치 금을 캐는 것과 같다고 해서 채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계산에 참여하는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자동으로 문제 난이도를 조정해줍니다. 그러나 요즘은 채굴에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고 있어서 시스템의 난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화된 암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암호가 다양하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그럼 궁금한 에세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세이였습니다.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직접 개발한 8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은 물론 항공산업으로의 경제 파급 효과까지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 전투기가 우리나라의 2030년 세계 7대 항공강국 도약의 발판이 되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